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세미나에 참여하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스터디 그룹인 여주시 사회복지연구회가 그동안 공부해온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전문 강사님들도 모시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한 토론도 해왔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통합돌봄, 돌봄의 영역은 끝이 없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절실하게 느끼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 어렵습니다. 사회가 쉽지 않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만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닥칠 것입니다. 사전 준비 없이 있다가 헐레벌떡 타 지역을 쫓아갈 우리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지역사회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세미나 미니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세미나가 여주시 통합돌봄의 촉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여주 지역 시민들이 정말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시스템이 잘 정착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시의회 의장 박시선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 시민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배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흔히 커뮤니티 케어라고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들이 별도의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곳에 살면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직업 등의 환경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대상은 주로 노인과 장애인이지만 오늘 세미나의 성격상 주로 노인에 대한 통합 돌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즉 노인 커뮤니티 케어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의 서비스를 결합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노인에 대한 통합 돌봄이 시급히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노후 대책의 미비입니다. 2020년 기준 이미 16%를 상회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26년에는 20%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 1,100만 명에 치매 환자도 100만 명에 달하게 되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실시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약 58%가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의 실상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는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52만 명의 노인을 돌보는 73%가 여성이고 이 중 86%가 딸이나 며느리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큰 제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서비스는 통합점 돌봄에 한계가 있어 어르신들은 집,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해야 하므로 또 다른 부대 서비스와 비용의 발생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타 선진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을 오래전부터 추진하여 정착시켜 왔습니다. 영국은 이미 오래전 1990년에 커뮤니티 케어법을 제정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내에서 포괄적인 노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 8월부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병원이나 시설로부터 지역이나 자택으로 이동시키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일찍이 1950년대에 재가 돌봄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법을 도입한 후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18년 11월에 제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4대 중점 과제로 주거, 건강의료,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2019년 공모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으로 16개의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의 개발을 위한 선도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야에 광주 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부산 북구, 부산 진구, 안산시, 남양주시, 진천군, 청양군, 순천시, 서귀포시 등 13개의 지자체 장애인과 정신질환 분야에 대구 남구, 제주시, 화성시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노인 분야의 경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 그대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재가센터, 커뮤니티 식당, 텃밭, 케어 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장기요양시설, 동사무소 케어, 안내창구를 구비 확충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지자체별 주요 특징을 보면 광주 서구는 모바일 안심 케어 서비스, 경기 부천시는 독거노인 공동주거, 커뮤니티 홈 조성, 충남 천안시는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전주시는 입원 전후 응급 간병비 지원 사업, 경남 김해시는 틀니 임플란트 지원 등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슬로건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는
당당하게 누리는 건강복지, 부산 진구는 부산의 하트, 해피누리 부산진, 경기도 안산시는 아름다운 노년, 편안한 안산, 남양주시는 어르신들의 삶을 온종일 편안하게, 진천구는 생고 진천형 커뮤니케어, 충남 청양구는 지역이 함께 꿈꾸는 품위 있는 노년, 전남 순천시는 해피니스 순천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 등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추진 계획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핵심 요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지원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시설을 케어 안심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를 대폭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케어 안심 모델을 개발하고 집수리,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뉴딜 등을 통해 노인 사회를 막고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방문 건강 및 방문 의료 등 집중형 방문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 질환을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또 어르신의 집에서 진료, 간호 등을 함께하는 방문 의료 활동을 통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만성 질환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건강 악화와 합병증을 방지합니다. 주민건강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경로당 노인교실에서 운동, 건강예방,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가 돌봄 및 장기 요양 서비스의 강화입니다. 커뮤니티 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구축하여 장기 요양보험에 의한 어르신 돌봄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재가 구별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여 방문 요양, 간호, 재활 회복 서비스, 식사 배달, 목욕, 주야간 보호, 병원 이동용 차량 제공, 필요한 보조기기 지급 등을 지원합니다. 넷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 체계의 구축입니다. 민간 서비스를 연계, 통합하여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간의 분절적 서비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의 서비스 제공 인력, 사례 관리 인력,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와 같이 4대 중점 사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선도 사업을 실시하면서 핵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생활 SEOC 투자를 통해 케어 안심주택과 주민건강센터를 보급하면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2단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의 시행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인력을 양성하고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2026년 이후에는 3단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편화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요구에 맞는 보편적 케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실행 의지와 준비 상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따라 지자체별 서비스의 양과 질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진료비 비중은 25조 원의 약 39%인데 2025년도에는 58조 원의 5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 관리 비용도 2030년도에는 30조 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GDP 대비 2%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인 통합 돌봄을 통한 서비스의 확대 및 증진도 중요하지만 비용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실행을 하더라도 명목뿐인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경우 재원 조달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재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정부가 마련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 각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년이 채 못 되는 시간 이내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18년 노인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기 위한 핵심 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2019년 6월부터 선도 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 중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도 당초 2020년도에서 보다 앞당겨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다양한 방문형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자나 시설 입소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노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노인 복지의 증진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산업으로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지만 먼 길을 단시간에 가자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세하고 꼼꼼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나 도와의 사업비 매칭 비율 조정에 대한 건의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시 차원의 인력 개발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과 관이 충분히 협력하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길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여주시 집행부와 노인복지회관 등 민간기관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긴밀히 소통하며 최적의 로드맵을 설정하는가가 여주시의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시 가족센터장 박지현입니다. 앞서 박시선 이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바탕으로 여주시의 서비스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요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그리고 맞벌이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돌봄의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내에 돌봄에 대한 수요와 욕구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정책입니다.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비전 아래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공 기반을 구축하여 2026년도부터는 통합돌봄의 보편적 실행을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통합돌봄 사업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주거 영역, 건강의료 영역, 요양돌봄 영역과 서비스 연계 영역이 있습니다. 주거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케어 안심 서비스나 집수리 사업, 어르신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건강의료 영역에서는 방문 건강 서비스, 방문 진료 서비스, 그다음에 병원 내에 지역 연계실을 운영하여 퇴원 후에 관리할 수 있는 것들,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재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 돌봄 영역에서는 차세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와 신규 재가 서비스, 그리고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하여 다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 부분에서는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서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만들고 지역 케어 회의를 통해서 노인 가구의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와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체계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영역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주시와 노인 인구 규모가 비슷하거나 많은 곳은 충북 진천, 충남 청양군, 부산 북구, 부산 진구, 제주도 서귀포시 총 5곳입니다. 16개 중에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여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로 대상을 폭넓게 하여 융합형으로 운영하는 곳이 8개소이고요. 현재 노인만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5개소, 장애인은 2개소, 정신질환자형으로 화성에서 1곳이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 중에서 여주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노인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 부천시는 노인 인구가 11.8%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와 연계하여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노인 인구는 13.9%이고요. 남양주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통합돌봄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충북 진천군의 경우 노인 인구는 17% 정도 되고요.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시설 등 총 12개소의 안내창구를 개설하였고요. 동네 거점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노인 인구는 11.4%로 월 1회 지역 케어 회의를 개최하면서 주기적인 사례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노인 인구가 13.3%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지역 내에 은퇴한 전문 인력을 통합돌봄 후원자, 즉 서포터즈로 선발하고 양성하여 현장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고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중관리 사업으로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광주 서구의 경우 노인 인구는 14.8%이고요. 특징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무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와 노인 인구수가 비슷한 부산 진구의 경우 통합돌봄 창구를 2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네에 온마을 돌봄센터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 키친을 운영하고 1인 노인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노인 인구는 11.7%이고요. 농촌 마을 함께 돌봄 시범 운영을 통해 마을 공동 케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노인 인구는 11.5%이지만 인구 대비 10년 전보다 48.6%로 노인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된 지역입니다. 25개 동의 통합돌봄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안산형 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 노인 인구가 37.1%로 굉장히 높고요. 농촌형에 해당됩니다. 2022년도 120세대 규모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완공할 예정이고요.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는 건강재활센터와 종합복지관, 쉐어형 주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교통이 불편한 것을 감안하여 의료형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공공형 버스와 택시를 통해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경우 노인 인구는 16% 정도이고요. 케어 안심주택과 케어팜을 운영하고 있고 이웃사촌 돌봄과 가가보호 미용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와 노인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 북구의 경우 13개도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병원 2개소,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소 내에 통합돌봄 창구를 운영하여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요. 영구임대 아파트가 5개소가 밀집하여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 아파트 내 상가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 공유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가구의 수납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심층 사례 관리를 위해서 월 1회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요리 수업과 영양 교육을 포함한 커뮤니티 키친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3개소 시범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경기도는 안산과 부천과 남양 중 3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분석한 경기도 내의 3개 시군 선도사업 운영 결과를 보면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신규 이용자 발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 복지, 의료, 주거 서비스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었고 이를 통해서 돌봄 서비스의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민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지역 케어회의를 운영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효과를 분석해보면요. 선도사업을 참여한 분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체감하는 부양 부담의 강도도 감소하고 있다고 보호자들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신 어르신들의 경우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도 높아지고 아울러 주관적인 삶의 질 전체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돌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요. 또한 돌봄 서비스가 정착됨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주시의 성과 분석 자료를 참고해보면 서비스 이용을 하신 노인들의 1인당 월 117만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사업 효과를 참고하자면 여주에서도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한 여주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노인 인구는 22,30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 25위 수준이고요. 여주시 노인 인구의 비율은 19.9%로 경기도의 4위 수준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여주시 노인 가구 현황은 여주시 전체의 28.8%인 12,000세대 정도 되고요. 여주시의 1인 가구 비율은 3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5위 수준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노인 실태조사에서 연도별 삶의 질 지수를 살펴보면 여주시 거주하는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의 지수는 0.9점 정도 수준인데요. 노인의 삶의 질의 지수는 0.8점 정도 수준으로 여주 시민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여주시의 돌봄과 관련해서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 요양돌봄,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주시의 경우는 주로 민간 자원에 의존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 영역 같은 경우는 공구 대여나 집수리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양과 돌봄 영역에서는 재가 서비스와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지 서비스나 응급안전 서비스, 그 다음에 읍면동 협의체나 기타 단체들에서 지원하고 있는 식사 지원이나 영양 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실버카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또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보건소와 연계한 사업들 등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상관리 관련해서는 건강체크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고요. 서비스 연계 부분에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소득 어르신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요양병원에서는 퇴원 환자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서비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자면 여주시의 노인 돌봄 관련된 서비스는 민간 자원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고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이 매우 많으며 요양과 돌봄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밑반찬 지원이나 식사 지원 서비스는 웬만한 단체들과 읍면동 협의체, 기관들에서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주시 새마을의 대한적십자사, 읍면동 단위의 복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관과 장교양 서비스 기관 등도 사전에 선정된 대상, 특히나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이제 선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선정된 대상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돌봄, 돌봄의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여주시를 위한 추가적인 제언을 좀 드려보자면 기존에 저희가 선도사업 내용과 여주시의 서비스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자면 여주시도 급격한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가족의 부양 부담, 돌봄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어르신들 중에는 원치 않는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죠. 원치 않는 입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를 인간답게 살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또 주거복지와 특히나 여주시의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훨씬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26년 보편적 돌봄 서비스 시행에 앞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사람 중심 행복 여주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여주시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김성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하고 싶은 내용은 여주형 통합돌봄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2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개월 동안
여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전문가들, 실천 현장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여주의 통합돌봄은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선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이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정리된 생각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갈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여주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앞에서 우리 두 분의 발표자께서 통합돌봄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해야 될 것들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정책 개요 부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주에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떻게 가는 것이 합당할까? 그동안 했던 고민들을 여러분들한테 풀어내놓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로드맵이라고 붙이기는 했는데요. 우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여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를 연도별로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선 여주의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제 정책 수혜자들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꾸로 지역 안에 그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상자들이 많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내야지 되는 정책 과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20년 통계청에서 고령화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요.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 부산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거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경기도는 12.7%. 그래서 인구수는 제일 많지만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2.7%로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1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건 전국의 상황인데요. 그러면 여주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하고 2021년 9월에 인구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여주시 인구는 31개 시군 중에서 2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여주의 인구가 비교적 아주 적은 밑에서부터 5번, 4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수는 적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한번 살펴보니까 2021년 9월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이때는 65세 이상 인구가 25,517명으로 전체 여주시 인구의 22.7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미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주시는 초고령 사회를 진입해서 넘어서서 빠르게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인 인구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요. 이제 연도별로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우리 자료를 보니까 여주시의 노인 인구가 19.9%였어요. 그런데 2019년 12월에는 20.77%였습니다. 자, 21년 9월에는 22.75%고요. 자, 계속 1년에
2% 정도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노인 인구 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31개 시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 4%를 차지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31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인구수는 밑에서부터 네 번째이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위에서부터 네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2019년 이후 4위를 차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2020년 노인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건강이 유지된다면 내가 어디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라가 83.8%로 나타났습니다. 83.8%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83분은 나 지금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하시는 분들도 11.2%가 되었습니다. 4.9%는 나한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택이 있으면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으로 입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비율은 3년 전 노인 실태 조사에 비해서 2017년도 노인 실태 조사에 비해서는 4.7%포인트 상승한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집에서 나 계속 거주하고 싶어 라고 하는 비율은 2017년 노인실태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4.8%포인트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계에서는 우리가 알아차려야지 될 것들이 결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게 가장 큰 소망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주택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거의 88%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는 분명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될 거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동이 불편해질 때는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나 그냥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러나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받고 싶어. 라고 하는 응답이 56.5%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거야 라고 하는 게 31.3%였고요. 형제자매나 가족에게 부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비율은 합해서 11%, 12%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히 적은 비율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통계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이 불편해지면 내가 그래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더 많은 비율이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나는 시설로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라고 하는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서비스별 필요도를 한번 보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 노인실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가장 노인실태에 대한 최신 자료이고요. 우리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면 어르신들께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들, 여기에서 지금 파란색이 매우 필요하다, 빨간색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주신 건데요. 주거환경 개선 필요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병의원 동행 외출 서비스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의료
의료인 가정 방문 서비스, 그 다음에 안전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르신들이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행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를 위한 방문 의료 서비스 필요하고, 안전에 대한 거, 일상생활에 대한 거,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다 필요로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삶이 사시던 지역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서비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 통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시설 이용 시 별도 유료 서비스를 받아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병의원 동행 외출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내가 유료 서비스를 내더라도 받아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게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그 다음에 동행 서비스, 그 다음에 식사 지원도 높게 나타났고요. 청소나 빨래에 대한 것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운동 여가에 대한 서비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어르신들께서 내가 살던 곳에서 아니면 내가 서비스를 받는 어떤 노인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살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는 돈을 지불하고도 받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자, 그런 것들 또한 모든 영역에서 고루 높게 나타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냐면 어르신들이 기능 상태에 따라서 내가 기능의 제약이 없을 때와 기능의 제약이 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싶은지 유료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가장 높게 나타난 것들이 의료 서비스가 제약이 있든 없든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 동행 서비스도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식사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전체를 봤을 때 제한이 없을 때보다 제한이 있을 때 나 이거 유료 서비스를 받더라도 이 서비스는 나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유료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셨고요. 특히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능 제약이 있을 때 특히 더요. 그래서 기능 제약이 없을 때는 스스로 어르신들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만약에 기능 제약이 있다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강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통계는요. 어르신들께서 생각하시는 확대되어야 할 노인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빈도가 빈곤 완화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일자리나 아니면 소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하고 관련해서 쭉 본다면 건강 서비스, 돌봄 서비스, 그 다음에 치매 관련 서비스, 그다음에 요게 여가 문화 서비스, 그다음에 뭐 주택에 대한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루고루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에서는 주택 환경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확대되어야지 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에서는 주택 개선이나 노인용품 확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외에 사회참여라든지 여가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돌봄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서비스는 더 확대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통계들을 살펴보면서 정리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결국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당장 필요한 서비스는 주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더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돌봄에 대한 서비스, 건강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길 바라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다면 유료라도 나 그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라고 하는 의견들을 보이셨습니다. 자, 결국 지금 이 통계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어르신들께서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서 박시선 의장님하고 박지원 센터장님께서 지역사회, 여주에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여주시 지금 현 주소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시면서 충분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때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지 되는 것들만 몇 가지 제가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통계에서도 노인들이 주거뿐만이 아니라 돌봄, 건강, 이 모든 서비스들을, 식사 지원, 이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욕구가 다 어느 정도 있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돌봄은 하나의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그분들의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회 서비스라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우리가 말아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 계층에 주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지원 같은 것들이 안 됐었고요. 자, 그런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 65세 이상 지역에 계시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했던 우리 돌봄의 서비스하고는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건 할 수 있겠죠. 소득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유료로 지급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료와 무료를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제공될 수는 있을 거고요. 유료로 제공되더라도 실비 수준에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쭉 개발이 되어야지 될 거고, 그렇게 될 때 보편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통합돌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포괄적인 사회 서비스라는 말 하면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라고 선택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야지 되기 때문에 맞춤형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들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서비스를 어르신들께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민과 관이 협력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동안의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족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적 영역, 그래서 굳이 국가가 개입해야지 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돌봄의 영역이 국가가 개입해야지 되는 영역이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책임감이 중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공성이 강화가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돌봄의 공공성 강화, 그 다음에 민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의 큰 어떤 기본 정책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여주시에 주어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과제를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시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선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선도사업을 진행한 지역에서 발표한 어떤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련된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정리해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 요인은 결국 돌봄 시스템의 재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로 지역 안에 있는 민과 관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행해 간다면 기존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분절화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전체 큰 틀 안으로 다시 묶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성공으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철저하게 이제는 공급자 중심,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용자 중심으로 사업이 전환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65세 이상 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이 그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것들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하게 민관이 협력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건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욕구, 그 다음에 돌봄이나 식사나 주거나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많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가 같이 통합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협력, 보건과 복지의 어떤 통합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만나서 우선은 지역 안에 있는 민관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함께 해야지 되는 주체들이 만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용 대상자들하고 만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것들을 지역 안에 있는 자원과 연결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행해 간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지역사회 우리 통합돌봄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저희가 전체 인구의 어떤 그 변화,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대상자들의 욕구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대상자들을 노인에 국한시켜서 살펴보았던 거는 여주의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이기 때문에 노인을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주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아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주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아직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고요.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세미나가 한번 열렸었고요. 그 다음에 의정 포럼도 열렸었고 했는데 그 이후 2020년, 21년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고민하는 기회들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여주 사회복지연구회에서 2020년, 2021년 여주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떻게 가야지 될지 소모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아마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럴 것 같은데 분명히 공공 안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하고 이야기는 나누고 있지만 이것들이 확산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돌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필요에 의해서 그런 돌봄의 공동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이런 지역 안의 어르신들, 지역 안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비스들은 전부 다 파편화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20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진행했던 사업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쭉 분석을 했을 때 서비스는 파편화 중복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민관과 보건과 복지는 지금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제공된 서비스들이 저예산의 서비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분절화되고 파편화되고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제공되고 저예산의 그런 서비스일지라도 이게 지역에 따른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우리의 그냥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결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기는 거라서 이거는 이대로 우리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리가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정확하게 목적과 목표가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선도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고 경기도 안에서도 4개 지역이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6개 지역이 지자체 비용으로 자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비해서 여주시가 비록 조금은 출발이 늦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합돌봄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들을 모두 다 주체들이 하나로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이루어낸다면 비록 1, 2년 늦게 시작을 하더라도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의 첫 번째는 통합돌봄의 방향 설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트워크 형성. 앞에서도 계속 민관의 협력, 보건과 복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산 확보입니다. 저희가 그 여주사회복지연구회에서 4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른 지역에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하는 그런 지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행하는 어떤 대표 그 리더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초빙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는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단에 계시는 교수님을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예산 확보라고 하는 거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까지 선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후에는 당장 내년도 2022년만 하더라도 재정이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모두가 또 절망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역 안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마련하고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그런 결단, 결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시작해 보는 것들, 그런 것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는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까지를 우리 여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과제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주가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과제, 첫 번째 과제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방향 설정보다 더 앞서서 필요한 것들이 결국 여주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리 정책 펼쳐볼 거야 라고 하는 정책 의제화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여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시작이 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정책 의제화 되기를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자, 우리가 정책 의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그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2.75%.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한 상태라는 것.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돌봄의 문제는 지역 안에서 해소를 해야지 된다라는 게 우리 지역의 당면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거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살던 곳에서 나는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충족해 드려야지 되는 게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지 될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했죠.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탈시설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봄의 공공성 강화도 또 우리 정책으로서의 그 당위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한테는 기회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 공동체,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것과 관련된 지원급들이 국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그 다음에 마을 주민,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회적 공동체,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온다면 우리가 더 수월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행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는 생활번역 SOC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예산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한다면 우리 여주 지역 주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돌봄의 전달 체계를 개편을 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한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여주형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충분히 이거는
정책 의제로 만드는데 손색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책 의제화를 요청을 드리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이 선정이 된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여주시의 아주 주된 정책으로 선정이 된다면 이 정책을 펼쳐나갈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진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도 사업을 하는 타 기초 지자체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부천, 안산, 남양주는 경기도에서 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화성시가 하나 더 있는데 화성시는 우리가 조금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부천과 안산, 남양주만 제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부천의 경우에는 복지위생국이라고 하는 것 안에 구간에 통합돌봄과가 있고요. 통합돌봄과 안에 통합돌봄 정책팀, 지원팀, 지역복지팀,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복지구간에 복지정책과가 있고 복지정책과 안에 지역통합돌봄팀이 있는데 안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선했었습니다. 보면서 여기에서는 주거와 돌봄과 보건을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거, 그 다음에 의료복지, 돌봄과 요양 이렇게 크게 세 파트의 서비스 연계까지 네 파트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영역을 서비스 연계를 제외한 각각 영역을 담당하는 주무관들을 배치하고 있어서 이거는 그 팀 안에서 각각의 영역들 간의 업무의 그 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구간에 복지정책과가 있었고요. 복지정책과 안에 통합돌봄팀, 무암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관리 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경기도의 무암돌봄 사업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사업을 하나의 과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국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추진단, 국 단위의 통합돌봄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안에 통합돌봄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 희망복지과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는 노인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 2021년에는 융합형으로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저희 이제 그 여보견에서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전주시의 경우에는 복지환경구간에 통합돌봄과가 있고요. 통합돌봄과 안에 통합돌봄정책, 복지자원발굴, 어르신복지, 어르신일자리, 어르신복지시설 지원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특색은 어르신 일자리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일자리하고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전주시도 광주광역시 서구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융합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직체는 융합형으로 변화된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전주시는 추후에 국으로 승격이 되는 것들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촌형에 해당하는 진천구는 복지행정구간에 주민복지과 안에 선도사업팀이 있었고요.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과 안에 경로복지팀, 통합돌봄팀, 장애인복지팀, 희망복지지원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융합이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경기도의 무한돌봄에 해당하는 희망복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타 지역의 사례들을 토대로 조심스럽게 여주시의 추진 조직을 제안을 해보면
통합 돌봄 팀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초기에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여주시의 정책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초기에는 통합돌봄팀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모든 업무들이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도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지 될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많은 인구 집단인 노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노인에서 시작해서 추후에 궁극적인 거는 장애인과 정신장애인과 아동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업이 확대될 때는 팀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추진국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과 형태로 해당 업무들이 진행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봄체제 개편입니다. 지금 통합사례회의 해가지고 무한돌봄이 주축에 대해서 이제 그 통합사례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진행이 된다면 이 무한돌봄이 더 큰 틀 안에서 개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존의 맞춤 돌봄과 재가 서비스가 이 통합 돌봄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나 뭐 장애인복지관이나 복지관의 서비스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들도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서비스도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되고, 무한 돌봄도 들어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아주 거시적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더 확대된 어떤 통합 돌봄의 체계가 만들어져야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사례회의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 다음에 자문단도 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돌봄의 체제가 변화, 개편 되어야지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기존의 무한돌봄 따로 통합돌봄 따로 간다면 여전히 어떤 돌봄 서비스의 중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제 안에서 이게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던 사업,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지원했던 공동체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야, 이거는 통합돌봄의 서비스야 라고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관련해서는 집수리라든지 퇴원환자 생활관리, 이런 것들이 치매안심센터, 노인전문병원,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건 서비스도 방문보건이나 복지용품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CNO병원, 노인전문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과 요양 관련해서도요, 맞춤 돌봄, 그 다음에 재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었죠. 우리 맞돌 서비스는 2020년 개편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 자원봉사센터, 재가 서비스 기관, 그 다음에 소방서와 경찰서,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등등등의 지역 단체들,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들에서
돌봄이나 요양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에 관련해서는 사례회의나 간담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썼는데 노인복지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이런 데에서도 이런 사례회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치매안심센터, 읍면동 사무소 이런 곳에서도 이런 서비스 연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을 띠고 있고 분절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 영역 간에 너무나 두꺼운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관과 기관 간에도 완전히 단절, 그 다음에 영역과 영역 간에도 단절 해가지고 서로 연계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협력하고 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꽁꽁 쌓아둔 벽들을 허물고 여기에서 서로 서비스들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들은 조정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 작업들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함께 생각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생각들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하는 작업들이 많은 교육과 워크숍과 등등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그 영역별 과제를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금 현재 선도사업이 진행이 되는 그 틀에 따라서는 주거와 보건의료, 돌봄과 요양, 서비스 연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주는 주거복지가 참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안심주택이나 아니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이거는 SOC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연계해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기관들은 LH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SOC 사업을 담당하는 어떤 참여기관들 이런 또는 지역자활센터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건의료 파트는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금 보건소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건과 복지가 연계해서 제공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건강관리, 그 다음에 퇴원 후 생활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주거와 같이 연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지 되고 그래도 이 사업을 하는 주체의 어떤 기관들은 보건소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사회, 그 다음에 약사회, 그 다음에 제가 전문가 협회라고 적어 놓았는데 간호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등등 어르신들의 어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건 서비스 제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들은 전부 다 여기에 참여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회에는 한의사회도 지금 같이 포함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병원과 한의원 같이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봄과 요양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운영이라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이루어내야지 되는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그래서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지 되고, 이 공동체들이 사회적 경제로 성장할 수 있게,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연계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는 뭐 맞춤 돌봄 기관이나 재가노인복지기관,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사회적 경제 등등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 부분에서는 우선 네트워크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여주에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기관장님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결국은 우리 안에서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합돌봄회의하고 확대된 통합돌봄회의인 거죠. 그 다음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사업들을 공부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와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들, 이게 바로 여기에서 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통합돌봄센터가 만들어진다면 통합돌봄센터,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뭐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하거나 할 때는 또 대학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여주대학교, 그 다음에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 등등이 함께 하면 우리가 지역 안의 모든 가용 자원들을 가지고 여주형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역별 과제들을 민과 관이 어떻게 함께 협력을 통해서 해나가야지 될까? 한번 그렇게 또 생각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크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행하는 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 두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공공에서는 우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만약에 통합돌봄팀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이곳에서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사례회의나 협력체계나 인력을 확보하는 등등의 업무들을 하면서 보건과 복지를 어우러가는, 그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의 협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이렇게 관이 공공기관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어디가 있을까, 기관은 어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그 다음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주거 관련해서 LH공사, 그 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등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이제 민간이 하나하나 다 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하는 어떤 협의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서비스 개발하고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들을 해주신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의 주체들이 모이는 어떤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은 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병의원하고 약국, 돌봄기관, 요양시설,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이런 곳도 있을 수 있겠고, 지역자활센터, 그 다음에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무한돌봄 네트워크,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다음에 봉사단체, 각종의 봉사단체, 그 다음에 대학교, 여기가 민으로 같이 묶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구성체들이 서로 민관 협력을 하고, 관은 관관의 협력을 하고, 민은 민민의 협력을 할 때
민관 협력하에 여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아주 잘 안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력 체계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진입 시스템도 정비를 해주고 공동 생산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주 튼튼한 토대 위에 우리가 여주형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민관 역할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기관들을 결국 이제 추진 체계 안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달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법과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주시에서 민간 연계 사례관리 등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읍면동에 통합돌봄 창구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접수하고 안내하고 하는 업무들을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 마을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4가지 영역, 그러니까 주거 지원, 보건의료, 돌봄과 요양 이 서비스들을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여주 안의 기관들을 전부 다 여기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함께 이런 체계를, 추진 체계를 구성해서 만들어 간다면 그렇다면 이 여주형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아주 연착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그 2021년 3월과 4월에 여주시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원 조사를 한 그 자원조사, 그러니까 자원의 분류 기준은 복지로에 있는 분류 기준을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주가 아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자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학교만 빼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 교육기관만 빼고 전부 복지시설, 공공기관, 의료기관을 주구로 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여주에 있는 세계동, 중앙동, 여흥동, 오학동의 자원이 가장 많습니다. 자, 노인 관련 그 시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동, 장애인도 있고, 그 다음에 병의원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학동에 비해서도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가남읍도 다른 면에 비해서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금사나 그 다음에 점동과 같은 경우에 점동은 그래도 노인 주간보호나 재가복지기관이 2개는 있지만 금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 없는 경우도 지금 대신이나 그 다음에 점동이나 삼북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한번 시범 운영한다면 그렇다면 자원이 있는 곳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충분히 여주형의 모델을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읍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들이 그래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선도사업을 통해서 시범 운영을 하듯이 지역 안에서도 지자체 안에서도 시범 운영을 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줄여나간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다면 여주의 경우에는 중앙동, 여흥동, 오학동, 가남읍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우선 이건 충분히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중앙동에서 먼저 시범 사업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9월 29일, 9월 30일자 신문을 보니까
여주시가 LH공사하고 같이 중앙동 1지역에 도시재생 업무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업무 안에는 커뮤니티 센터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아직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앞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함께 가야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을 하겠다라고 선포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거기에 중앙동은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시설도 있고 아동, 장애인, 저소득 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고 일자리 지원센터도 있고요. 병의원이 30개, 약국이 9개가 있습니다. 충분한 어떤 지역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나 돌봄의 서비스나 도시 주거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처음 시범 운영하고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 걱정되는 거는 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가 중앙동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흥동이기는 하지만 바로 인근한 접점에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의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지 되니까 만약에 중앙동이 여의치가 않다면 오학이나 여흥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보는 것들이 가장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많은 지역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시작해 보시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네, 이제 제가 어설프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여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 제안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년은 이미 이제 다 지나갔고 2021년은 여주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그냥 민 차원에서 우리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은 여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해 보고요. 자, 그래서 그 2022년은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주된 그 목표이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리 한번 정책 펼쳐보자 라고 해서 정책 의제화 되고요. 지역사회 주체들이 이 통합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모형이 개발이 되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주형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면서 여기에 사회적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가 함께 가는 통합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해당하는 주체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논의의 끝에 여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렇게 가면 좋겠어라고 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걸 수행해낼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고 인력이 양성이 되고 시범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것들을 해내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고사업과 연결시키고 하는 것들이 2022년에 아주 부지런히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이 되면 재공 기반이 구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추진 지역이 시범사업 외에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지금 금사나 점동과 같은 경우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그 돌봄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동은 늘 푸른 그
늘 푸른 자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돌봄 공동체가 어르신들 돌봄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그 농림부의 사업들을 받아왔고요. 금사의 주록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공동체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그 돌봄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과 그다음에 어떤 중앙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과 이런 시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하나 둘 이렇게 다른 형태의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들이 2023년에 진행이 되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때는 이제 충분한 욕구 조사와 이전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들이 나와야지 되고 그걸 토대로 서비스가 개발 운영이 되어야지 되고 전문 인력의 그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돌봄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되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서비스의 유료화도 모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로드맵에 넣었습니다. 이 유료화에 대한 것들은 경기도에서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그 담당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FGI 연구를 한 결과 대부분의 그 서비스 제공자들이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런 분께 이렇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되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비스는 제공하되 그 서비스가 그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유료와 무료로 구분이 되고 적절하게 실비가 제공되고 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제공자도 그게 또 하나의 수익으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게 사회적 경제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유료화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이 되면 이제 제공 기반이 확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역시 이때는 이제 지역의 확산이 아니라 추진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져서 처음 시범 운영했던 대상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다른 대상자들로 확산이 되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노인에서 시작을 한다면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나 아동까지가 대상자로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여주형 통합돌봄의 모델이 어떻게 보면 또 한번 이제 다시 점검하고 수정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제공 인력의 확충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돌봄 정보 시스템, 통합 돌봄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래서 이 돌봄이 이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선순환의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때는 유료화도 시행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2025년에는 이제 지역사회의 정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2026년 보편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주가 이 단계를 잘 밟아간다면 2025년에는 지역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보건과 의료,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까지 모든 대상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보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서비스의 유료화도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이거는 어느 한 기관이 할 수 없고 여주 전체에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가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 금년에 지역사회보장 5개년 계획 수립이 있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안에도 여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들어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을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삼북하고 오악동이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자치회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주민자치에서 계획하는 마을계획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반영이 되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제공기관, 중장기 발전계획 안에는 당연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되고, 여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안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한 방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로드맵도 한번 제시해 보면서 여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여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힘찬 시작, 어떤 희망찬 미래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